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전체 보조 지표 중에 세 번째 시간이고 추세 지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파라볼릭 SAR까지 하고 나면 아마 추세 지표는 거의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 변동성 지표로 넘어가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DMI 같은 경우는 DMI 안에 사실은 ADX가 같이 소개되어 있는 형태라서 분명히 제가 아까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ADX하고 DMI는 다른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값을 유도하는 산식도 공통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 혹은 포지티브 DI와 네거티브 DI라고 부르는데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계산을 다시 해서 ADX를 산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방법에서 파생된 두 가지 값이다 혹은 세 가지 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플러스 DI나 마이너스 DI를 따로따로 지표로 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형제나 세 남매 같은 그런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즉 시장의 추세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것이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I고요. 그리고 강도는 ADX로 측정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물론 각각의 의미도 해석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교차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그때 추세 방향성과 강도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DI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디렉셔널 인디케이터, 다이렉셔널 인디케이터라고 부를 텐데 얘는 전일 대비라기보다는 얘도 평균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가가 지금 얼마나 상승을 하고 있느냐,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느냐의 그 부분들을 나타낼 때, 즉 상승 추세가 얼마나 강하냐 이걸 나타낼 때 플러스 DI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DI는 전일 대비 저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모아놓은 누적시킨 어떤 숫자기 때문에 하락 추세의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로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 DI나 마이너스 DI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추세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를 나타내 주는 것보다는 어떤 추세가 조금 더 우세하냐를 나타내 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 ADX를 결합해서 사용을 하셔야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DI, 마이너스 DI가 각각 뭐 어떤 값을 띈다고 하더라도 ADX 값이 특정 값 이상의 절대값을 갖지 않으면 사실상 플러스 DI, 마이너스 DI는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엮어서 쓰셔야 합니다. ADX는 마이너스 DY와 플러스 DY와 마이너스 DI의 차이를 기반으로 계산돼요. 그리고 추세 강도의 14일 평균값입니다. 14일 평균값. 14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14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기는 할 텐데 요거는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이 DMI 지수의 창시자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다른 지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지표들이 다 이 양반이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지 수집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저서에 처음으로 나오는 방법들이에요. DMI나 ATR이나 PSAR 같은 것들이 다 14일을 사용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RSI 같은 것도 14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책에 한 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14일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 파트의 맨 마지막에 14일을 왜 중요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DMI 구성 요소들의 계산법을 한번 봅시다. DMI 구성 요소들을 계산하려고 할 때 몇 가지 그 중간 단계의 값들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TR, 두 번째로 DM, 그 다음에 DI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ADX 이런 식으로 값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 계산을 해내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꼭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HTS에서. 그렇지만 적어도 이 그 보조지표를 내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는 아셔야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적어도 좀 아셔야, 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에 어떤 숫자들이 쓰였고 이 숫자들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 정도를 아시게 되면 이 지표가 얼마나 믿을만하고 내가 사용해도 될지를 결정하실 수도 있고 다른 지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사용하시는데 훨씬 더 직관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숫자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라는 거를 그냥 감으로만 아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계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계산은 누가 해준다? 예, 저희 HTS 프로그램이 잘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려줘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숫자는 사실상 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비교해서 어떤 숫자보다 크다라거나 누가 어떤 뭐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보다 크다라거나 이런 값들이 이런 현상들이 중요하지 실제로 이 숫자 하나하나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는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아시는 쪽이 낫죠. 네,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아시는 게 낫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DMI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첫 번째로 TR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TR은 트루 레인지라고 부르는 레인지가 뭐죠? 예, 범위잖아요, 범위. 그죠? 가격 움직임의 절대적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 오늘 고가에서 오늘 저가 이건 뭐죠? 여기서는 TR을 계산할 때는 항상 매일매일 TR이 하나씩 나오는데 하나의 값을 딱 계산해서 그게 TR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 개를 일단 계산해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TR 값으로 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는 TR 값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그 저기가 있어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은 얼마나 움직여, 얼마나 뭐 저기가 돼라고 할 때 고가와 저가, 오늘의 고가와 저가를 구해보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에 변동량이 가격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변동량이라는 건. 고가하고 저가는 어떻게 돼요? 가격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식이 한 100만 원쯤 하는 주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5%만 움직여도 어때요? 5만 원 올라갔다 5만 원 내려가면 고가에서 저가를 빼면 10만 원이 될 거예요. 10%만 움직였다고 해서. 물론 10% 잘 안 움직이는 주식들도 많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주식의 가격이 1,000원 이하인 주식도 있죠. 1,000원 이하의 주식은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움직여서 60%로 움직인다고 해봐야 600원이에요. 10만 원과 600원. 절대량이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는 그 주식의 크기와 종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의 어떤 가격 움직임 폭에 대해서 실제로 추세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라는 것을 알려고 하고 또 그 값은요 DI나 플러스 DI 마이너스 DI나 아니면 나중에 보시면 ADX 값도 전부 다 0하고 1 사이 혹은 0에서 100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퍼센트로 환산되는 비율 형태로 움직여요. 비율 형태로 움직여요. 왜요? 똑같이 맞춰져야 되죠. 어떤 주식을 볼 때는 값이 확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TR입니다. 트루 레인지. 실제로 얘의 움직이는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TR에 사용되는 첫 번째 값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고가에서 오늘 저가. 근데 두 번째로 뭘 쓰느냐 하면 오늘 고가에서요. 어제 종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갭을 포함해서 우리 오늘 고가가 얼마나 어제보다 올랐느냐일 수가 있어요. 자, 갭의 크기가 크고 오늘 고가와 저가가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예, 어제 종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 하루 동안 즉 24시간 안에 가격 움직임의 크기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값인 오늘 고가에서 어제 종가를 뺀 게요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뭐 즉각적으로 캔들 차트로 이렇게 번역이 안 돼서 들리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뭐 물론 매일매일 보시고 매일매일 차트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게 예, 머릿속에 딱 펼쳐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모르셔도 아셔도 아시면 더 좋고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차트 보시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저 DMR 만들 때 이런 수치들을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어느 순간 딱 알아채는 순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예, 오늘 저가에서 어제 종가 예, 하락한 하락갭이 있었을 경우에 어때요? 이런 경우가 더 값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급속하게 하락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TR 값이 예, 오늘 고가에서 오늘 저가를 뺀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격 움직임의 크기라고 상정하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중 또는 어제 종가와 비교한 변화량이니까 요거는 실제로는 24시간 동안 예, 비교한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24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였느냐요. 실제로 가장 큰 폭으로. 왜냐하면 어제 종가가 있으니까. 그죠? 어제 종가가 있으니까 24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였느냐예요. 계산 예를 한번 해보죠. 금일 고가가 6,600원, 금일 저가가 6,520원, 전일 종가가 6,490원이었다. 라고 하면 자, 전일 종가가 6,490원이고 금일 저가가 6,520원이에요. 그럼 일단 어떻게 됐을까요? 갭 있었죠, 갭. 예, 갭으로 상승한 거예요, 일단.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가보다 더 가격대가 오늘 가격을 하루 동안 다 움직여도요. 6,520원보다 더 낮은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갭이 있었다는 얘기죠. T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80하고 110하고 30 중에서 가장 큰 값인 110을 취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루 사이보다 어제 종가하고 오늘의 고가를 비교한 게 더 높았다. 그렇죠? 예, 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갭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언제 시가하고 종가는 여기 안 나오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DM의 계산을 한번 봅시다. DM Directional Movement라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얼마나 움직였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비율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자, DM은 뭐냐면 오늘 고가에서 어제 고가를 뺀 값이에요. 뺀 값이에요. 어제 그냥 단순하게 빼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DM은 뭐냐면 어제 저가에서 오늘 저가가 얼마나 움직였느냐예요. 즉 오늘 고가에서 어제 고가를 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올라갔으면 플러스 값이고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값일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DM이 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제 저가보다 오늘 저가가 더 내려갔을 경우에는 플러스 값이 되고 예,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의 뒤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예, 플러스 DM과 마이너스 DM을 비교하는데 플러스 DM이나 마이너스 DM이나 다 값은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0보다 커요. 무조건. 예, 마이너스 DM이라고 해서 0보다 작지 않아요. 왜? 양수로 계산해버리잖아요. 그죠? 음수일 경우에 0으로 만들어요. 음수일 경우 0으로 유지합니다. 예, 여기 조건을 제가 깜빡하고 하나 빠뜨렸는데 플러스 DM이나 마이너스 DM이나 음수일 경우에는 다 뭐라고요? 네, 0 처리합니다. 지금 고가의 변화나 저가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데 만약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잉태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고가도 오르고 저가도 내리면 둘을 비교하면 되고요. 대신 어때요? 고가는 내려가고 저가는 올라갔다. 이런 그냥 무조건 0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고가가 더 크게 올라갔다면 플러스 DM, 저가가 더 크게 떨어졌다면 마이너스 DM이면 더 큰 값을 취하고요. 예, 고가든 저가든. 예. 그래서 큰 값을 취하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한쪽의 값이 더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같거나 작거나 크거나 세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DM이 더 크면 플러스 DM은 0. 마이너스 DM이 뭐죠? 마이너스 DM이 더 크고 플러스 DM이 그거보다 작다면 뭐죠? 예, 플러스 DM이 0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계산 예를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오늘 고가는 6,600원, 그리고 저가는 6,520원이에요. 그죠? 고가가 올랐어요. 저가도 올랐어요. 그죠? 근데 저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고가가 얼마나 올랐느냐예요. 그죠? 저가는 떨어질 때만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는 0. 그죠? 어제는 고가가 6,550원, 저가가 6,420원. 여기 제가 점을 잘못 찍었네요. 그래서 플러스 DM은 6,600 빼기 6,550은 5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DM은 제가 항상 저기로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DM은 이것도 0 이상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왜? 음수일 경우 0 처리하니까. 자, 6,420원에서 6,520원을 빼면 마이너스 100원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DM이 0이 돼요. 플러스 DM은 50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플러스 DM은 50이 그대로 남고 마이너스 DM 측면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한꺼번에 발생해요. 두 가지가. 대신에 두 값 중에 하나는 항상 0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올라갔기 때문에 고가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가도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DM은 없어요. 플러스 DM만 5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루에 예, 이런 경우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계산예를 다음 페이지 안 만들어 놨지만 예, DM하고 TR에 예, 마이너스 DM 플러스 DM TR하고 요거를 14일 동안 합계 계산을 해서 이동평균을 만듭니다. 이동평균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동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14분의 DM, 14분의 마이너스 DR, 14분의 TR 형태로 14일의 이동평균을 만들어도 되는데 왜 이걸 한꺼번에 더해서 나눠버리냐면요. 이렇게 이동평균으로 계산 안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DI를 계산한 다음에 DI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이동평균을 해도 돼요. 이동평균을 해도 되고 어떻게 해요? 이동평균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DI를 따로 계산해도 돼요. 좀 복잡한 얘기라서 저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자, 전 시간에 저희가 뭘 했죠? 전체적으로 움직인 범위의 값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나타내주는 특정한 값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나리수가 많아지면 그 올라간 값들이 점점 쌓이면서 어떻게 해요? 뭐 이동평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간에 그죠? 예. 플러스 DM이 많아지면 플러스 DM 값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 마이너스 DM 값이 많은 날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 DM 값이 있는 날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 DM 값이 점점 더 증가하는 형태로 될 거예요. 어쨌든 0보다 커요. 예.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14일 걸 다 더해요. 예. 그리고 마이너스 DM도 14일 걸 다 더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때요? 7일 동안은 올라가서 플러스 DM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내려가서 마이너스 DM만 만들어졌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혹은 뭐 어떤 경우는 0이 있는 날, 둘 다 0인 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뭐예요? 0이 아닌 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TR을 다 합계하고 플러스 DM, 마이너스 DM을 다 합한 다음에 요 둘을 나눠버려요. TR14로 플러스 DM14를 나눠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100을 합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예, 플러스 DI, 그날의 플러스 DI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해요. 원래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저기를 하시다 보면 다른 교재들이나 이런 걸 보셔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14일 동안 상승 추세했던 날들의 상승분 그걸 기준값으로 나누고 거기다 100을 곱하는 거예요. 지난 14일 동안.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들어지겠죠. 플러스 DI도. 그리고 마이너스 DI도 매일매일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요? 지난 14일 동안 하락 추세였던 날들, 하락한 날들이에요. 정확한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하락한 날들의 하락분을 다 합치는 거예요. 저가의 하락분을 다 합치는 거예요. 기준값에 합계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에 마이너스 DI가 나와요. DX는 뭐냐 하면 14일간 상승 혹은 하락의 절대값 강도를 전체 변화 비율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DX라는 게 만들어져요. 요건 뭐냐 하면, 자, DI, 여기 가로 두 개요. 네, 가로 두 개 맞습니다. 예,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I를 다 합쳐요. 그러면 전체적인 변화량이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면 7일 동안 오르고 7일 동안 내렸어. 그죠?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걸 다 합치고 나면 뭐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서 맞춰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 맞냐 하면 플러스 D나 마이너스 DI 한쪽의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기다 절대값 끼웠었죠. 요거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값 끼웠었어요. 14일 동안 자 매일매일 오르기만 했다. 14일 동안 계속 상승 추세예요. 그럼 DX는 어떻게 될까요? 100에 가깝게 나옵니다. 100에 가깝게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만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만 됐다. 그러면 DX는 마이너스만 됐다. DX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역시 100에 가깝게 나옵니다. 14일 동안. 그럼 0에 수렴할 때는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값이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플러스 D하고 마이너스 D를 빼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7일 동안 일정하게 올라가고 7일 동안 일정하게 떨어졌다 라고 보면 어때요? 그건 추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X가 0에 가깝게 수렴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I가 값이 비슷할 때. 네, 그리고 ADX는 뭐냐 하면 그것을 14일 이동 평균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되셨죠? 이게 산식이에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그죠? ADX까지 다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표시를 해준 게 바로 이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색깔이 파란색이 마이너스 DI고요. 빨간색이 플러스 DI입니다. 그리고 요거 뭘까요? 초록색 선. 요게 바로 ADX예요. 그죠? 플러스 DI가 빨간색, 파란색이 그러면 위에 있는 우리 일반 캔들 차트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급상승을 하고요. 급상승을 하죠. 아직까지 여기는 반영이 안 됐어요. 왜? 지연돼서 반영될 뿐만 아니라 약간 뭐예요? 네. 지연돼서 14일 지연되기 때문에 얘는 좀 늦어요. 신호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상승. 한 10일 정도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이 빨간 DI 플러스 DI가 쭉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요. 요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고가의 상승분이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5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ADX는 얼마나 되죠? 여기에서 정점을 찍는데 거의 65 정도 돼요. 근데 요 각각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50이 기준이고요. 20에서부터 75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100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주 강하게 떨어지거나 강하게 올라가거나 하기 전에는 100 근처에 가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은 한 70에서 75 정도까지가 최고값으로 상승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여기도 어떻게 돼 있죠? 지금 75에 가깝게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추세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추세의 강도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 시점에 이미 추세 강도가 최고점이 돼요. 그러니까 추세 강도가 높다고 해서 여기서 들어갔어. 추세 강도가 높아서 들어갔어. 근데 또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같이 떨어져요. 이런 형태로 작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 얽혀있죠. 어디 근처에서 25 근처에서 얽혀있죠. 이건 추세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 쭉 떨어지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ADX는요 추세 강도만큼은 값이 올라갑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50이 넘죠. 한번 대충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올라가니까 그죠? 떨어지니까 요거랑 합쳐지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ADX는 점점 떨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쭉 올라갔는데 이게 뭐야? 하락 추세가 커졌다. 요 부분도 이미 반영을 돼요. 여기서 떨어지는 추세에서 여기서 강도가 올라가는 건요. 여기에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강도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해석은 조금 이따 와서 같이 합시다. 일단 여기서 이걸 써야 되겠죠?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서 일단 이걸 써야 될 것 같아. 형광펜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있어. 형광펜 색깔. 네, 주황색이 낫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서 보셨죠? 요점. 그죠? 우리 차트하고 같이 봐야 돼요. 쭉 내려가서 20선 이하로 떨어진다. 여기쯤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20선 이하로 떨어지는 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복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문제가 없다가 여기 50선 이후로 다시 올라가죠. 요 상승세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추세가 없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급락해서 조정 후 다시 급락. 요거를 반영해서 ADX가 올라갑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빨간 선. 얘는 뭐예요? 플러스는 출렁출렁 되죠. 50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 절대값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누가 더 위에 있느냐와 교차가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에서 되는 설명들을 보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지우개로 한번 지워보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한번 볼게요.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0에서 20은 추세 없음 횡보장 가능성. 일단 절대값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ADX는 절대값으로 평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는 상호의 관계성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20에서 25는 약한 추세의 시작이라고는 보지만 실존 한 25 정도 이하까지는 횡보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부터는 약한 추세가 있다. 25부터 이상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면 20에서 25는 구간이 너무 작아요. 그죠? 그리고 50에서 75는 매우 강하다. 그리고 75에서 100이면 과도한 추세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ADX가 상승한다는 것은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ADX가 하락한다는 건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 방향하고는 관련이 없다. ADX 값만 한번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ADX 값 올라갔죠. 얘도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는 추세가 있을 때 ADX 값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ADX 값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떨어지잖아요. 올라갔던 부분들을 다 토해내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ADX 값은 계속 작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25에서 20 사이. 그랬다 다시 25선까지 조금 갔다가 다시 2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상승하는 건 뭐죠? 요 상승. 여기서부터 요 상승을 반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해요. 요건 뭐예요? 요 상승이 잦아들었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25에서 50 사이를 움직이죠. 25에서 30 사이를 움직이죠. 요거 이런 식으로 됐고, 요 강한 하락 있죠. 강한 하락을 여기서 일부 반영하고요. 일부 반영했다가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시 강도가 커지죠. 이건 뭐예요? 이 하락과 이 하락을 다 반영해서 강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올라가면 추세가 강해진다. 내려가면 추세가 약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예요. DI 값들 해석할 때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I보다 크다. 이거 상승세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DI가 플러스 DI보다 크다. 하락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죠? 두 가지 결합해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강도하고 방향성이에요. 근데 플러스 DI가 크다고 해서 되게 방향성이 강하냐 하면 그걸 100% 말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ADX랑 같이 한다고. 플러스 DI가 마이너스를 상향 돌파할 때가 매수, 요게 매도 시점이다. 그리고 진입 시점 언제라고요? ADX가 25 이상으로 올라가고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보다 높을 경우에 매수 진입이고, 그 추세 매매 종료 언제 하냐고요? ADX가 20 아래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ADX 상향 돌파하죠. 요 시점에 샀다면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탈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요. 요 상승 추세가 기울기가 꺾이잖아요. 요 시점을 보셔야 되는 거지. 얘가 다시 돌파를 하방으로 돌파를 한다. 이게 서로 겹쳐지잖아요. 이렇게 겹쳐진다. 이게 매도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매수 시점은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매도 시점은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뭘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손절매. 여기서 못 팔았다면 손절매 시점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손절매란 얘기 안 할 거예요. 저희는 손절매를 가능하면 안 하는 형태로 가려고 해서 그런 거라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있죠. 여기서 얽혀서 돌아가는데 이 정도는요 그냥 보합세라고 보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얘가 20 이하에 있잖아요. 출렁거리더라도 뭐 저기가 뭐죠, 크게 추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하게 한번 어떻게 되죠? 네, 약하게 한번 상향으로 돌파를 하죠. 요 시점 매수 시점으로 적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얘도 약간 강해져 있죠. 25에서 50 사이로. 그죠? 요 시점. 그죠? 여기서는 지금 얘하고 이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상당히 이격돼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강도는 뭘로요? 요 초록색 선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꺾여서 파란 선과 만나는 요 시점에 약간의 하락,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하방 돌파하죠. 요 시점이 아마 손절의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뭐 제가 손절해서 알려는 드리되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라서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네, 하락 추세가 강력하게 커지면서 강도도 엄청 강하게 커지죠. 뭐 50이 넘는다고 해서 뭐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네, 폭락한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세 가지 선이 어떻게 얽혀서 돌아가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 선이 파란 선을 상향 돌파한다. 그러면 이거 매수 시점이 아닐까? 근데 그때 뭘 보셔야 돼요? ADX를 보시라고. 초록색 선을 보시고 이게 추세 강도가 얼마나 되나를 딱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20 이하면요, 얘네 둘이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ADX가 20 이하면 그게 강한 추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 두 개의 사이가 떨어지잖아요. 이격도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이격도가 커지잖아요. 그죠? 두 개가 서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실제로는 강도도 대개의 경우는 강해요. 왜냐하면 숫자 두 개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마이너스 DI 플러스 DI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DI 플러스 DI가 한쪽이 커지면 ADX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렸죠. 추세 매매 종료하고 보류를 하는 어떤 신호로 해석하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셨던 것처럼 제법 느려요. 왜? 예, 이동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어요. 예측의 수단으로 작동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합권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후행하고 보합권에서 조금 쉽지 않고 신호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요거예요. DMI에서 사용된 독특한 주기 및 지수 이동평균의 방법. 요거는 DMI뿐만 아니라요, RSI나 ATR이나 파라볼릭 SI에서도 이 와일더라고 읽어야 되는 웰리즈 와일더라고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양반이 1978년에 이 DMI, ADX, RSI, ATR, 파라볼릭 SIR을 같이 한 책에 소개를 해버려요. 78년에 New Concept in Technical Trading Systems라고, 기술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새로운 컨셉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여기에 소개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14일 써요. 14일 써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서 근거로 뭐를 들냐면, 14일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적절한 균형기간으로, 그죠? 추세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려면 2주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2주 이상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썼대요. 이 사람도 뭐예요? 결국은, 아, 내가 해봤더니 14일이 제일 적당하던데?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사실상 뭐 이렇게 되게, 뭐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든가, 뭐, 내가 회귀 분석을 했더니, 혹은 뭐 시계열 분석을 했더니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것조차도 없어요. 여하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즉 RSI라든가 ATR이라든가 파라볼릭 SIR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소개를 했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뭐 RSI나 ATR이나 파라볼릭 SIR이요, 다 다른 종류의 다른 형태의 저기예요. 다른 형태의 지표들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표의 판단, 저기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파라볼릭 SIR 같은 경우는 DMI와 똑같이 추세 지표죠. 그죠? 네. 그리고 다른 RSI나 ATR 같은 경우는 어때요? RSI는 일반적으로 뭘로 표시가 되냐 하면, 예, RSI는 모멘텀 지표, 그리고 예, 그리고 변동성 지표에 ATR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거래량 지표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이 사람이 하나씩 제시를 해놓은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소개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윌더의 지수평활법, 그래서 초기는 단순하게 처음 14일 합계로 시작해서 그 다음 날부터 14일 기준에 지수평활,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스무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라 그러죠? 평평하게 하는 거, 평탄화하는 다른 의미의 그 평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14일이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야, 내가 해보니까 알아라는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건 47년 된 거죠. 78년이니까 맞죠. 47년 전에 내가 그때까지 70년대, 60년대에 미국 주식시장의 법칙을 적용해 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기준이라고 하면 실제로 현대적인 주식시장의 주 5일 거래를 생각하면, 주 5일 거래를 생각하면 어때요? 3주에 가깝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14일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차트가 있고 여기에서 다 이런 DMI 같은 지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14일은 어때요? 딱 2주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자체가 조금 획일화하게, 일정하게 이걸 가지고 전체에 다 적용하기에는 조금 너무 기계적인 숫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까지도 거의 50년 동안 살아남아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DMI, 아니면 다른 RSI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파라볼릭 SIR 많이 쓰시고, ATR도 뭐 되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지표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14일 지표가 기준이 되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신호로서의 의미 있죠. 합의된 어떤 신호로서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아까처럼 사용하시되 절대 다른 지표와 결합해서 사용하시고, 추세나 아니면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결합을 하시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다 보시고 나서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실 때요, 그냥 단편적인 면만 가지고 하나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도 있었네, 사용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는 이제 파라볼릭 SIR 하고 추세 지표는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